내년 최대 그 관심은 내년이 3% 성장할 수 있겠냐. 지금 살아나고 있는 내수가 계속 성장을 이끌 수 있겠냐. 또 부동산이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것이 이제 주 관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그 한국 경제가 11년 8월부터 시작해서 47개월간 그 내려오다가 지난 4개월 동안 모처럼에 이 정부가 뭐 불타는 금요일도 뭐 만들고 뭐 하여튼 특소세도 인하하고 온갖 그 가진 노력을 다해서 4개월 동안 그 지금 경제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 관심은 이것이 내년에 그 경제를 살리는 모멘텀이 될 수 있냐 이거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흐름이 1년 반을 내려오고 2년 반을 올라가는 그런 그 흐름이었습니다만은 2012년부터는 이 흐름이 완전히 깨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사실은 2012년부터 우리 한국 경제는 뉴노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장기 침체의 그 수렁 속으로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보시면 이제 8, 9월 달에 경제가 굉장히 좋아졌고요. 10월 달에 와서 이제 그 약간 그런 그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이걸 보시면 이제 더 뚜렷해집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 계속 문제가 뭐냐면은 그 생산을 했는데 팔리지를 않으니까 재고가 계속 쌓여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내수가 진작이 되면서 처음으로 이제 그 회복 조짐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우리가 경제가 나아질지 어떨지는 이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를 보실 때 이게 전월비로 보는 것하고 전년 동월비를 보는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전월비로 보시면은 9월 달에 너무 숨차게 올라와가지고 10월 달에 지금 호흡을 조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월비는 지금 좀 그 감소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전년 동월로 보면은 단단하게 지금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10월 달에 약간 상승세가 약화되긴 했지만 기조로는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지금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좋아졌는데 문제는 이것이 굉장히 특정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수는 특수세 인하 효과 때문에 자동차에 집중되어 있고 수출은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그 지표를 지금 끌어가고 있고 나머지는 굉장히 그 차이가 심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업종에도 확산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소비도 보시면은 단단하게 늘어나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 중요한 지표가 지금 보시면은 제조업 가동률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현재 그 매출이 증가하는 것은 창고에 있던 재고를 꺼내주는 거지 생산을 늘려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자면 앞으로 계속 잘 팔릴 거라는 기대가 없다는 겁니다. 아직은요. 계속 잘 팔릴 거라 그러면 적정 재고를 유지해서 생산을 늘리겠죠. 지금 매출이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은 늘리지 않고 계속 생산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기업체들한테 없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내년 전망을 이제 그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지금 이렇게 했는데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2015년 전망을 처음 할 때 3.9로 했어요. 그걸 이제 깎고 해서 2.7로 지금 최근에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1.2%포인트가 깎인 거죠. 지금 내년 성장률을 3.4로 하고 지금 최근에 3.2까지 내려왔어요. 내년 10월 되면 이게 얼마 될 것 같습니까? 이거 절대로 얼마라고 하는 거 이런 데 절대로 쏘시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내년은 전체 기조로 따지면 올해보다는 조금 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수출 때문입니다. 수출이 올해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3.2, 3을 넘을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얼마나 이제 그동안 낮췄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데 이거 보시면 정부 주변에 있는 기관들은 전부 다 이제 그 3.0을 기준으로 이제 거의 맞춘 거고요. 시장에서는 다 내년에 2.5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3.0도 아니고 2.5도 아니고 올해하고 비슷하게 아마 2.7이나 2.8 정도 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딱 한마디로 내년이 어떨 거냐? 그럼 내년이 굉장히 정말 답답한 해가 한 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 거냐고 생각하면요. 좋은 소식하고 나쁜 소식하고 보면 세계 경제는 내년은 올해보다는 양극화가 좀 완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선진국은 계속 완만한 회복세로 가고 특히 중국의 소위 그 경착륙 위험이 상당히 제거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하방 리스크가 크게 완화되고 그 다음에 신흥국의 위험도 내년에는 상당히 진정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름값을 비롯해서 원자재 가격이 더 이상은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고, 특히 내년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경제는 뭐 그렇고요. 나쁜 소식은 미국이 그동안 그 속을 세게 왔던 그런 그 금리 인상이 시장의 전망은 대체로 내년에 0.25씩 3번 내지 4번 올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여기 좋은 소식은, 신흥국이 좋은 소식은 더 안 떨어진다는 얘기였죠.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침체를 지속할 거라는 거고, 지금 이미 이 파리 사태에서 일어난 것처럼 국제정치의 불확실성이 급속하게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별로 그렇게 그 영향을 그걸 느끼지는 않습니다만, 유럽의 경우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세계 경제를 위축시킬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신흥국의 금융위기의 가능성은 줄어들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만성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경제 내년에 안 좋은 시각은 정부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금년에는 온탕이었고 내년에는 냉탕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난 7년 내, 이따 보시겠죠. 주택 매매 이런 거는 이 당군 이래 최대 100만 호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다시 원래 집 못 파신 분은 이제 최소한도 5년 안으로는 집 못 팝니다. 그 다음에 수출이 조금 나아지긴 하겠지만 기조적으로는 뭐 나아질 게 없고요. 그 다음에 내년 8월 달부터 이제 가계부채가 상환이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지난 2년 전에 꽂았던 돈이 돌아오기 때문에 가계부채 위험이 나오고, 이 중에서도 제일 큰 문제는 아까 부동산 시장이 냉탕으로 간다는 거 하고, 다른 하나가 기업의 유동성 위기입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기조로 봐서요. 내년부터 앞으로 한 3, 4년간은 최대 우리 경제 이슈는 금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정책 수단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하다고 제가 한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풍선을 어릴 때 불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더 불면 터지고 덜 부으면 꺼져버립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안간힘을 써서 그냥 붙들고 있는 겁니다. 내년은 그냥 붙들고 있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는 어떨 거냐? 이걸 쭉 보시면은 2003년, 2007년간 요 기간을 골디락스 하는 이유는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고성장하면서 저물가로 한 달콤한 기간이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다시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계 경제가 바닥은 빠져나오겠지만 기조적으로는 대불황이라고 하는 그레이트 리세션은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게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주목하셔야 될 게 아까 차이나 리스크는 진정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신흥국들은 위기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그런 문제가 만성화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미국을 이제 불편하게 하는 게 미국이 지금 성장세가 둔화가 될 가능성이 조짐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IMF의 월드 에코노믹 아웃룩 10월 달에 나온 보고서에 내년 문제가 뭐냐? 중국의 기조 전환, 그 다음에 상품 가격의 하락,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의 충격, 이제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IMF 전망인데요. 이것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한국은행 경제 전망이 왜 많이 틀리느냐? 그걸 IMF 걸 갖다 쓰기 때문입니다. IMF는 왜 많이 틀리느냐? IMF 전망은 매우 정치적이기 때문입니다. IMF가 절대로 내년 경제는 위기다. 절대로 그런 얘기 못합니다. 자기 실현적 저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딱 걸어놓고 첫 번째는 기분 좋게 이야기하고, 그러나 다운사이드가 리스크가 있어서 내리고 해서 금년 경우에 4.0으로 시작해서 3.1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3.8이죠. 그럼 요거 내년 10월 되면 이게 얼마 되겠습니까? 아마 3이 되기 아마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죠. 14년에는 0.8, 0.3에서 전부 1.1%포인트를 내렸어요. 금년에는 지금 1.6%포인트가 무려 내렸습니다. 내년에 얼마 내리겠습니까? 별로 나아질 거 없다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 이제 일종의 우리로 말하는 경기 예고 지표와 같은 건데요. 보시면 유럽은 좋고 미국은 이미 좀 정점을 넘어섰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투자는 안 일어나고 가계 소비가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중국이고 밑에 거는요. 그 다음에 미국의 제조업 동량도 보면은 제조업 동량이 지금 시들하고 있고요. 우리만 기업들이 돈을 쌓아놓고 안 쓰는 것이 아니고, 이걸 보시면은 미국도 지금 최대의 고민이 뭐냐면, 지금 미국 경제를 끌어가는 거는 가계 소비인데요. 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우리하고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보시면은 10월 달을 정점으로 해서 미국 경제가 크게는
작년 10월을 정점으로 해서 미국 경제가 계속 지금 조금씩 식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지금 좋은 상태고요. 좋아지고 있고요. 이거 똑같은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어떠냐? 우리한테는 뭐 우리 GDP 한 12%를 중국이 결정하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은 2년 전에 비하면 거의 대부분의 지표가 반토막입니다. 하지만 다행한 것은 중국이 경착륙은 하지 않는다. 경착륙이라는 것은 중국의 성장률이 5%에 들어가는 겁니다. 최소한도 내년까지는 5%대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를 그 지난 몇 달 사이에 중국의 지표들이 보여줬고 이것이 미국이 금리를 인하시킬 수 있는 여유를 지금 만들어준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작년 10월 달에 7.7이 지금 5.6이 됐죠. 그 다음 고정자산 투자는 작년 10월 달에 18 가던 게 지금 10이 됐습니다. 이것도 주목할 필요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생산자 물가가 계속 내려갑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중국이 재고 정리가 안 됐다는 거죠. 아직도 중국에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일본은 지금 아베노믹스가 거의 지금 그 불꽃이 지금 꺼져가는 조짐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아베노믹스를 일본의 마지막 불꽃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꽃놀이가 이제 서서히 이제 그 식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리해야 될 몇 가지 그 세계 경제 이슈들이 있는데 이걸 보시면 소위 그 대불황 1930년대의 대공황을 패러디해서 지금은 그레이트 리세션, 대불황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지금 긴 불황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이 수요 측면에서는 이걸 설명하는 걸 세큘러 스태그네이션이라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무 백약이 무효라는 겁니다. 그럼 뭐 조세든 금융이든 아무 정책도 듣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공급 측면에서는 고든이나 솔로나 이런 그 대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 이미 그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효과가 듣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미국의 그걸 보시면은 특히 소득 불평등 문제가 소비를 일으킬 수가 없게 만듭니다. 미국 보시면은 지금 그저께 나온 데이터를 보면 미국 사람 5명 중에 1명은 최저 생계비 미만에 있습니다. 우리는 10명 중에 1명입니다. 그럼 미국이 우리보다 못 사는 거죠. 미국의 소비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미국 경제가 굉장히 거의 실업률을 위기 전을 회복했다고는 하지만 이걸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이 위기 전에 미국 경제가 가던 페이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났다고 하는데도 보세요. 이건 어때요? 평행으로 가고 있죠, 전혀. 그러니까 위기 전 이 페이스로는 못 돌아간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대로 간다 하더라도 과거로는 못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전혀 미국 경제가 리만 사태 이전으로는 못 돌아가는 다른 페이스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표는 뭘 보여주느냐면요. 불황에 빠지고 나서 지금 8년이 다 돼 가는데도 기업의 투자는 10%밖에 회복이 안 됐습니다. 8년 전에 비해가지고. 얼마나 미국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가를 보여주죠. 이거는 과거의 그 경기 순환 국면에 비하면 이건 뭐, 그러니까 완전히 미국 경제가 기조 체질적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고용 이야기인데요. 25세, 55세 인구 사이에 위기 전에는 80%가 일을 했는데 지금은 실업률은 거의 이 수준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금 77%밖에 안 됩니다. 80%는 지금 돌아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미국 경제 그 체질 변화를 보여줍니다. 연준이 지금 이 금리를 올릴 텐데 그 이유가 뭐냐? 그 배경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6월 달부터 계속 올린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놀라울 게 없다는 거죠. 이 그림은 뭐를 보여주냐면 시장에서 내년 이맘때 되면 금리가 얼마 될 거냐? 최소한도 지금보다가 최소한도 0.75에서 1%포인트. 그러니까 연방은행이 3번 내지 4번 올릴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지금 회복 기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차이나 리스크가 이제 발목을 빼줬어요. 그래서 연방은행한테 올리고 싶으면 올려라. 이렇게 만들어줬지만 미국은 이제부터 자기 문제 때문에 고민에 빠질 겁니다. 미국 경제 회복이 시들시들해지면 빨리 올릴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4번보다는 3번일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이렇게 침체되고 있는 것이 보면은 결국은 세계 무역이 위축되어 있는 거고 그 무역 위축의 핵심이 뭐냐면 신흥국들의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나아질 거라는 겁니다. 기름값도 올해는 맞았지만
최소한 내년 하반기는 오를 거라고 지금 그 생각을 합니다. 이걸 보시면 이게 세계 무역이 이렇게 위축되면 항상 그 큰 리세션이 왔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요. 거기에 비슷한 때 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선진국은 수입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개도 신흥국들의 수입이 그냥 꼬라박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 세계 경제가 뉴노멀에 들어가게 된 저성장의 뉴노멀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신흥국들의 수입 감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출의 55%를 신흥국에 하기 때문에 이 한국 경제의 그 성장의 발목은 수출에 있고 그 수출의 55%는 신흥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GDP의 거의 25%를 이 추세가 결정하니까 우리가 성장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이 차이나 리스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대형 부도 사태가 몇 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자기네들 소강사회로 가는 새로운 뉴노멀에 잘 갈 수 있다. 그런 거를 이제 확신하는 걸 보고 IMF는 내년에 6.3이라고 했는데 6.3보다는 조금 나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정리해 보시면 중국은 내년까지는 6% 가는 데가 걱정 없다. 2020년은 중국 공산당을 만든 지가 100년이 되는 사회고 중국 공산당의 소위 소강사회,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이 중요 이상의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사회를 소강사회라고 합니다. 2020년에 중국이 소강사회에 가기 위해서는 계속 6.5%로 2020년까지 가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중국 정부는 애를 쓸 텐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그렇게까지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경착륙 때문에 세계 경제를 위협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 그런 전망이 지금 금년에 이야기한 차이나 리스크는 좀 과장됐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 가지고 IMF나 특히 최근에 그 BIS에서 계속 이게 큰 쇼크를 줄 거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이 이제는 신흥국에 이제 몰려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동안 소위 금융화나 선진국들이 자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찍어낸 돈이 전부 6조 달러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넘치고 넘쳐서 그 중에 절반인 3조 달러가 개도국에 들어가서 개도국 주가를 올리고 채권 가격은 떨어뜨리고 금리를 낮추고 뭐 환율은 이 강세를 만들고 신흥국들의 경제 지표를 전부 왜곡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제 정상화해 가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신흥국 금융시장에 왜곡된 지표들을 그것도 정상화한다는 얘기는 똑같죠. 그러니까 들어왔던 3조 달러가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그러면 주가는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고 환율은 약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위험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요. 13년에는 이머징 마켓에 3,200억 불이 들어왔습니다. 14년에는 320억 불이 들어왔고요. 그런데 금년에 5,400억 불이 이미 빠져나갔습니다. 내년에도 빠져나갈 거라고 합니다. 한 3천억 불 정도로 빠져나갈 거라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개도국 금융시장이 허리를 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보시면은 신흥국의 부도 사태가 그 위기 이후에 가장 지금 높은 이유를 지금 보여 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나을 거라고 하는 중요한 가정의 근거가 신흥국들의 상태가 2016년이 15년보다 나을 거라는 거고요.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원자재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은요, 이 브렌트 오일유의 그 흐름이 신흥국 금융시장의 흐름하고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갖습니다. 금년 보시면 1월 말에 중리산이 한번 사태가 일어났거든요. 똑같은 위기가 8월 달에 왔습니다. 이렇게 브렌트유가 이렇게 바닥을 쳤을 때 모간 스탠리의 신흥국 지수가 역시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왔죠. 그래서 이거 또 일어나는 거 아니야 하는 위기를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만은 주목하셔야 될 거는 이걸 견뎌냈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는 신흥국들이. 지금 어제 나온 그 가격을 보시면 37불 80센트인데요. 이게 1년 전에 비해서는 45%가 떨어진 겁니다. 이걸 견뎌냈습니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요 최근에 떨어진 건 오펙이 감산 합의에 못한 것 때문에 12월에 와서 떨어졌는데 이게 18%가 떨어졌어요. 이제는 바닥이라는 거죠. 지금은 이렇지만 이제는 바닥이고 내년 하반기에는 한 5% 정도 지금 이 수준에서 오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신흥국 위기가
이제 그 바닥을 쳤다. 그런 점에서 조금은 그 낙관적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어쨌다는 얘기냐? 저는 쭉 이렇게 그 우리 경제를 이렇게 기간별 특징적으로 이걸 본다 그러면 장기 침체를 우리가 지난 동안 아까 11년 8월부터 경기가 꺼졌다고 말씀드렸죠. 이걸 그냥 경기가 나빴다고 저는 생각하면 잘못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세월을 어떻게 살았는데? 예, 빚덕에 살았습니다. 거의 350조에 가까운 빚을 내서 그만큼 버틴 겁니다. 그리고 빚은 공짜가 없죠. 예, 내년부터는 이제 그 대가를 치를 때가 됐습니다. 저는 이 16년 하반기를 거품 붕괴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뉴노멀은 이미 아마 12년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그런 그 주장이고요. 이걸 보시면 이 모든 데이터가 12년이 돌아서 절벽입니다. 세계 수출, 중국 수출, 우리나라 대중 수출,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 GDP 성장률 전부가 12년입니다. 정부는 아직도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계속 언발에 오줌만 놉니다. 여러분 겨울에 추울 때 나가서 소변 보신 분은 알 겁니다. 온발에 오줌이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요. 제가 가졌던 큰 의문이 그거였습니다. 이렇게 4년이 넘게 경제가 어려워져 왔는데 별로 민생의 고통이 보이지 않는다. 이게 왜 경기가 이렇게 장기 침체인데 민생에 그런 큰 고통이 없냐? 답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경기가 하락하긴 했지만 이거는 불안 국면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데 정점에서부터 완만하게 내려와서 그렇지 침체 국면은 아니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정점인 11년 8월 그때 비해서 지난 9월까지 가계대출만 262조가 늘어났습니다. 그 정부 지출까지 하면 거의 400조에 가까운 빚을 가지고 우리가 산 겁니다. 이렇게 계속 풍선을 불 수 있냐? 그럴 수 없죠. 그 스스로 이제 위험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부동산 대책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빚으로 살아왔다. 이걸 우리는 이제는 그 주목해야 합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던 당초의 계획은 규제를 완화해서 돈을 풀어주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돼서 이것이 내수를 활성화해서 그는 성장의 모멘텀이 된다. 이게 정부의 계획이었는데 두 가지가 여기서 차질이 났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첫째, 돈이 부동산 시장에 몰려서 내수로 안 간 겁니다. 마중물이 여기서 끝나버린 거죠. 최근에 와서는 최경환 부총리가 마중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마중물도 못 건지고 있으니까요.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예. 또 하나 문제가 뭐냐?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것이 오버슈팅 해버린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과열해가지고 이 늘어난 돈을 다 빨아들여 버렸어요. 이게 정부의 실수입니다. 실수라고 할 수 없지만 시장을 너무 얕봤던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거는 어떻게 이 부채의 거품으로 벗어나서 연착륙을 할 거냐. 다시 말하면 경착륙의 위험, 차입자의 고통.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보면 가계부채가 평균 소득은 50%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가계대출은 배가 늘어났습니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또 주목하게 될 게 가계대출 말고 기업대출 중에 한 250조쯤이 개인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은 개인 사업자, 다중채무자, 60대 고령층 이 세 개가 겹치는 부분이 가장 지금 폭탄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한 500조 정도의 지금 대출을 가지고 있고요. 다중채무자라고 하는 것은 3개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가계부채 전체의 30%입니다. 대략 340만 명이 30%를 가지고 있고요. 이 중에서 제일 누가 많은 빚을 가지고 있냐? 60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상환 능력이 없는 60대가 빚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걸 보시면은요, 12년 말에, 즉,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지난 11월까지 기업 대출은 얼마가 늘어났냐면 145조가 늘어났습니다. 예, 가계 대출은 132조가 늘어나고 전부 얼마가 됩니까? 예, 265조가 늘어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지난 3년을 산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소득 대비 대출을 보면은 40대 50도는 빚이 자기 소득의 한 60, 80% 수준인데 60대는 140%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리라고 하는 거는 빚을 낸 사람한테는 생존 비용과 같은 거죠. 예, 생존 비용을 40% 정도 낮춰줬기 때문에 뭐 그렇게 빚이 늘어나도 큰 고통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주택 시장 보시면은요,
거의 대부분의 지표가 50% 이상 늘어났습니다. 지금 인허가, 매매 이런 게요. 지금 사상 최대입니다. 금년 들어와서 11월 말까지 매매는 5.4, 전세는 15%가 올랐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 지표가 다 2009년 이후로 지금 가장 많이 올랐죠. 주택 매매 건수 사상 최대입니다. 서울은 작년 대비해 가지고 51%가 늘어났습니다. 수도권은 34%. 전국으로 따져도 주택 매매량이 21%가 늘어났습니다. 그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이건 한국은행이 최근에 조사한 걸 보면요. 또 주목하셔야 될 거는요. 금년에 분양한 아파트 중에 40%는 이미 전매가 됐습니다. 거품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언제 들어오느냐? 17년 하반기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17년 하반기 집값이 어떻게 될 거냐? 중개업소들이 얘기했어요. 그때는 빠질 거다. 17년 하반기에서부터 입주할 때 되면은 지금 분양 가격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주를 해서 내 돈을 이제 20% 내는, 내 돈 계약할 때 20% 내고 60%는 융자 받고 들어갈 때 20%를 내야 되는데 돈 내려고 보니까 분양가를 밑도는 거예요. 예.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겠죠. 금융위에서 소득 증빙 객관적 자료를 요구하겠다. LTV DTI가 60% 넘는 그런 고부담 대출의 경우에는 이제는 빌려줄 때부터 분할 상환식으로 하겠다. 부동산 경기가 너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집단 대출은 한번 빼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 뭐냐? 이제 이 다중 채무자, 그 다음에 신혼부부가 이제 앞으로 집 사는 것이, 은행 융자 빌려서 집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는 온탕을 냉탕으로 바꾸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겠지만, 안종범 수석이 그런 얘기를 했죠. 정부가 언제 빚내서 집 사라고 했냐? 아니죠. 하지만 즉 다시 말하면 부동산 시장에 온탕을 정부가 원한 건 아닙니다. 시장이 그렇게 만든 거죠. 시장이 과열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그럼 부동산 시장을 냉탕으로 만들려고 그러냐? 그거 아니죠. 그럼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시장은 이것을 냉탕으로 바꿀 겁니다. 전세난은 서울에 계속될 거라고. 왜 그러냐면은 내년에 입주가 2만 가구 정도 집이 생깁니다. 2만 가구가 들어오는데 수요는 특히 강남의 그 대형 그 단지에서 그 재개발 그 집이 없어지기 때문에 최소 4만 가구, 최대 6만 가구의 주택 수요가 있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난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전세값은 오를 거랍니다. 은행에서 지금 돈을 안 꺼주겠다는 그 보수적인 그런 대출 태도가 변화가 매매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집값은 꺼집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주택 가격에 대한 전세 비율이 지금 전국적으로 74%입니다. 지금 13개월 내리 지금 연속 지금 신기록 갱신인데,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걸 안 올리는 대신에 반전세가 많이 증가를 할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반은 월세로 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내년은 집은 잘 안 팔리고 전세값은 오를 거다. 그것이 주로 그 월세 형태로 될 거다. 그리고 은행들의 부담능력 심사 강화로 인해서 개인 사업자들의 주담도 대출을 위해서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려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성장률이 3%가 되건 어떻건 관계없이 이제는 그런 금융이 우리 경제를 이제 빚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이 긴 겨울을 지금 그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률이 1%로 간다, 경제가 위기로 간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금융이 즉 가계부채 문제와 그 다음에 기업들의 대출 문제. 저는 지금 보시면 지금도 AA를 받은 기업체가 회사채를 전량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3개월짜리 또는 3개월짜리 전자사채 또는 CP를 가지고 지금 기업들이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내년에 어느 날 2013년처럼 13년 11월 달에 어느 날 동양부도 사태가 났죠. 그런 사태가 내년에 어느 건설업체가 CP 상환을 못해서 터졌다 하는 것이 나와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금융 문제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긴 겨울을 가야 될 거다. 2013년은 거품 만들기 해야겠다 그러면 올해는 부풀리기 해야겠고 내년은 거품 이제 멈추는 해가 될 거고 17년은 무너지기가 될 거고 18년 되면 이제부터는 이걸 메워야 될 거고 이걸 카드 사태 때도 경험을 했지만 최소 2년 이상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계속 우리는 복통을 앓을 수밖에 없습니다. 14년에 우리 부채가 국가 부채까지 포함해가지고 160조가 늘어났어요.
원래 168조가 늘어났어. 그럼 합치면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330조죠. 국가 부채까지 하면은. 뭐 제조 위기는 뭐 더 말씀드릴 것도 없고요. 지금 뭐 그 해외 매출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우리 저 김영욱 위원께서 해놓은 거 보시면은 상장 기업조차도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지금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이거는 이익을 내서 이자를 못 가린다는 얘기입니다. 더 주목하셔야 될 건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익을 내서 이자를 못 내는 지가 이미 3년이 넘은 회사입니다. 이게 이제 좀비 기업입니다. 소위. 좀비 기업이 우리나라 작년 말로 3,300개입니다. 금년에는 아마 3,500개를 넘어섰을 거라고 지금 보입니다. 고령화는 이게 지금 지금 나오는 이 통계는 2010년 센서스를 가지고 간 거기 때문에 내년에 금년 센서스를 기초로 한 걸 보면 이거보다 훨씬 빠를 겁니다. 지금 5가구 중에 한 가구는 고령 가구고 고령 가구 중에 3분의 1은 독거노인입니다. 늙는 거는 어쩌겠습니까? 그게 도리가 없죠. 그러나 절대로 혼자 살면 안 됩니다. 고령화 문제의 모든 문제는 혼자 사는 데서 발생합니다. 집에 가서 사모님을 잘 모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요. 2030년이 돼도 우리는 아직 랭킹 10등에 못 들어가요. 이거는 국민의 평균 나이입니다. 2050년이 되면 우리 국민의 평균 나이가 54세입니다. 단일 국가로서는 최대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됩니다. 이미 우리 데이터를 보시면요. 저성장이 저금리를 가져오고 저금리가 전세값 압력을 가져오고 이것이 결혼 비용을 높이고 이것이 결혼 건수를 감소시키고 출산을 안 하고 그리고 고령화가 가속되고 이 악순환 구조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태도, 저는 이거 몰랐습니다. 베이비붐 이전 세대는 70%가 당연히 결혼을 해야지. 지금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반밖에 안 됩니다. 동거에 대한 찬성률 62%가 동거? why not? 가봤더니만 누가 있더라. 절대로 놀라지 마십시오. 잘 살아다오. 그렇게만 얘기하십시오. 지금 이게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이 44년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해서 60년 되면 완전히 까먹게 됩니다. 사학연금은 27년부터 적자가 나서 42년에 이거는 이번에 개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건강보험은 25년에 고갈입니다. 미래의 고령화가 안고 있는 열차가 시한폭탄이 그냥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지금 뭘 합니까? 저는 확신하건대 우리는 일본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고령화를 갈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일본은 이 고령화 비중이 12에서 24가 가는데 22년이 걸렸어요. 우리는 17년 만에 갑니다. 훨씬 가파르게 갑니다. 둘째, 일본은 이미 이때 OECD 평균 수준의 거의 80%에 가서 고령화를 시작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OECD 평균 수준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더군다나 절대 빈곤 수가 일본은 10%밖에 안 돼요. 우리는 노인 3명 중에 1명은 절대 빈곤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굉장히 온정적입니다. 대기업에서 은퇴를 하면은 자회사로 가고, 그 다음에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그래서 은퇴해서 최소한 10년 정도를 그 그늘에서 삽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너스, 은퇴, 얼마? 나가! 끝이죠. 절벽입니다. 뭘 할 거냐? 대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왜 구조적 개혁을 해야 되느냐? 이대로 갈 수 없기 때문이죠. 저는 뭘 해야 되느냐? 개발체제 유산을 버려야 됩니다. 이걸 한번 보십시오. 97년 위기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 무역 의존도가 GDP의 무역 의존도가 59%였어요. 지금 얼마냐? 지금 96%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의식은 어떠냐? 삼성전자의 해외 매출이 89%예요. LG는 70%예요. 그런데도 우리의 의식은, 경제를 보는 프레임은 아직도 개발체제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재벌이 무슨 재벌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재벌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재벌 때 반재벌, 강성노조, 특히 기업체는 호봉체계, 무한 성장을 전제한 호봉체계. 이게 다 개발체의 잔재죠. 이걸 가지고는 한국 경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 한번 보십시오. 세계 경제를 함께 올리자 하는 프레임은 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들은 각자 도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나라도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고민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노사 문제, 그 다음에 정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경제를 고민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이거 보십시오. 지금 2010년부터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이 줄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된 여론이 뭐냐? 한국서 사업하는 건 미친 짓이라는 겁니다.
GM 대표가 이 말을 꺼냈죠. 최근에 그 산업연구에서 나온 지표를 보면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하고는 우리의 기술 수준이 떨어져 가고 있고 중국하고는 당겨져 가고 있습니다. 전 놀란 게 그겁니다. ICT 강국, 꿈 깨십시오. ICT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에서 가장 우리가 낙후돼 가고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독일은 살아나고 일본은 어떻게 이렇게 됐냐? 다른 거 아니죠. 바로 역사 앞에 선 지도자가 나라를 고쳤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에 유럽의 병자가 지금 유럽의 패자가 되죠. 저는 가장 최근에 주목해야 될 나라가 영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은 이 카메론 정부가 2010년에 들어와서 한 3년 동안 고전을 냈어요. 2013년부터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략 실업률이 위기 전으로 갔고 그동안 20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무엇으로? 다른 거 없습니다. 경제에는 신의 한 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답이 뭐냐?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가장 좋은 나라라고 하는 신뢰를 시장이 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일어나고 일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거 보신 적 있죠? 지난 11월 15일 날 광화문 내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회에 갈등은 없다. 뭐가 있냐? 증오가 있을 뿐이죠. 우린 시시하게 갈등 같은 거 안 합니다. 아니면 죽기 살기죠. 우리는 아직도 79년에 등소평이 얘기했던 흥묘 백묘를 못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가면 되죠. 젊은이들이 일자리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근데 우리는 아직도 흥묘 백묘의 이 프레임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우리 사회가 최대 과제가 뭐냐? 청년 실업이다. 그런데 뭐냐?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보세요. 50대는 너희들이 노력을 안 해서 안 되는 거다. 애들은 뭐라 그러냐? 빽이 없어서 안 된다. 기성세대가 만들어낸 잘못된 틀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를 지금 다르게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일자리를 노릴 거냐? 저는 이제 등소평의 가르침을 우리는 정말로 진지하게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파견법 같은 거는 이거는 재벌을 지원하는 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모든 법이 아까 말씀드린 그 프레임 때문에 지금 우리는 2년 프레임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는 어디나 3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좋은 일자리 어디나 그건 재벌이 나옵니다. 모든 이런 경제법이 재벌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서비스 촉진법 그게 아이디어가 나온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안 됩니다. 왜? 돈 버는 병원이 나와서는 안 된다. 우린 정말 대단한 유교 나라입니다. 병원은 돈 벌어서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서비스업이라는 업 속에서 의료업이 차지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구덩이가 요만큼 한 마리라도 구덩이가 나오는 된장은 용납이 안 됩니다. 구덩이 때문에 장을 못 담습니다. 그럼 굶어야죠 뭐. 여러분 폭력국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되는 게 없는 국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폭력국회를 막기 위해서 선진화법을 만들었어요. 그 되는 게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법안 통과율이 16대는 63%가 지금 반토막이 났어요. 이제는 우리는 도리가 없습니다. 폭력국회를 선택하든지 되는 게 없는 국회를 선택하든지 하나를 선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글로벌 여건이 개선돼야 되고 구조개혁을 해야 되고 정책 프로세스가 개선돼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기조로 보면 거의 1%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2% 넘게 갔지? 빚의 힘으로. 빚의 힘으로 갔던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경제 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교수가 와서 가장 마음에 남는 얘기가 그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왜 당신들이 20년을 그렇게 허송세월이냐? 답이 딱 그겁니다. 첫째, 그렇게 오래 갈 줄 몰랐다. 둘째, 그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오래 갈 줄 알았다면 깨구리가 냄비를 띠치고 나왔겠죠. 그럴 줄 몰랐어. 낮잠 한 번 자는 줄 알고 남과 일몽이 20년 간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빗속에서 지난 4년을 지금 잔 거죠. 앞으로 몇 년을 더 자야 할까요? 복지를 원한다고 경제가 사는 게 아니다. 강한 경제를 만들지 않으면 복지를 유지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지금 다시 말해 그런 거죠. 이거 왜 20년 가냐? 구조개혁을 하자니 표 떨어질까 봐 겁나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자니 실탄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엄발에 오줌 누고 하는 척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가는 겁니다. 지금 이미 M4가 됐죠. 요거는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떠냐? 초식동물. 생각은 욕구는 있는데 이 돈도 못 버는 게 어떻게 데이트를 신청하냐? 그게 초식입니다.
절식은 야 포기하자. 그 다음 단계가 사토입니다. 이건 득도 단계입니다. 아, 나는 이미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런 욕구 자체가 없어.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은 포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를 내 아버지 저는 포기했어요. 얘기는 뭡니까? 소국에는 정말 하고 싶어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결혼하고 싶어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저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보건통계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 와서 무지 놀랬다는 겁니다. 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빠르게 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다 한국은 다르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 얘기가 그랬어요. 너 나라도 별 수 없다. 이제는 2% 성장률이 이제는 너도 당연하다. 그게 이상할 게 없다. 이걸 만족하고 살아가야 한다. 그거 어떻게 되느냐? 이제 사는 방식을 바꿔라. 새로운 눈으로 삶을 봐라. 그러면 돌파구가 열릴 거다. 저는 정말 그 가슴에 닿는 좋은 그 가르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년이 굉장히 답답할 거다. 체감적으로는 성장률은 올라가더라도 체감적으로는 원래보다 나쁠 거다. 앞으로 부동산 침체와 금융 문제가 우리의 그 가슴을 답답하게 할 거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내년이 어떠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년부터 시작되는 긴 겨울, 긴 흐름으로서 우리 경제를 볼 때가 되었고, 우리의 경제, 우리 사회, 우리 삶을 보는 눈을 바꿀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